쾅! 밥그릇이 식탁에서 떨어집니다. 흰 쌀밥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반찬 그릇도 엎어집니다. 김치가 마루 바닥에 흩어집니다. 17개월 된 아이가 식탁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릅니다. 아, 의미 없는 비명입니다. 숟가락을 집어던집니다. 숟가락이 벽에 부딪혀 떨어집니다. 아빠는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지? 배가 아픈 건가? 밥이 맛없는 건가? 아빠는 아이를 달래려 합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밥 먹자. 아이는 더 크게 웁니다. 아빠가 숟가락을 주우려 합니다. 그 순간 아이가 의자에서 내려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향해 기어갑니다. 숟가락을 짚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엎어진 밥그릇을 향합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밥을 떠먹으려 합니다. 아빠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겪는다는 그 시기, 모든 아이가 거쳐간다는 그 단계, 바로 내가 병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40대 육아휴직 아빠의 집에 찾아온 작은 변화. 이것은 한 아이의 성장 이야기이자 한 아빠의 배움 이야기입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 육아를 도와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기 참 어렵죠. 예전에는 그냥 먹이고 재우고 씻기면 됐는데 요즘은 발달 단계니 자아 형성이니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40대 직장인 아빠입니다. 그는 회사를 1년간 쉬고 육아휴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7개월 된 딸을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 경험한 일은 바로 내가 병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뭐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시기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손주들의 행동을 이해하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최우영 씨입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중견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결혼은 30대 후반에 했습니다. 아내도 직장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40대가 되어서야 딸을 얻었습니다. 늦둥이였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몇 달은 아내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1년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회사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40대 남자가 육아휴직이라니. 승진도 포기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는 지금 아니면 이렇게 키울 수 없어요. 승진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아이의 17개월은 다시 오지 않아요. 최 씨는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기저귀 가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분유 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을 깨웁니다.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아침 식사를 먹입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오후에 데리러 갑니다. 집에 와서 간식을 줍니다. 놀아줍니다. 저녁을 먹입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재웁니다. 이것이 매일의 일과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이 그리웠습니다. 동료들과 점심 먹고 커피 마시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면 모든 게 보람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피로가 풀렸습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육아휴직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12개월이 되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새 단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딸을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밥그릇과 반찬을 놓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아이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거 맛있어. 먹자. 아이는 밥그릇을 손으로 밀었습니다. 밥그릇이 엎어질 뻔했습니다. 최 씨는 놀라서 밥그릇을 잡았습니다. 왜 그래? 배 안 고파.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최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주면 되는 건가? 최 씨는 숟가락을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그릇을 향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대부분 흘렸습니다. 입에 들어간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계속 시도했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구나. 그날부터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가리켰습니다. 자기를 안아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최 씨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것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깜빡하고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문제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직접 누르고 싶었던 겁니다.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장에서 점퍼를 꺼내려 하면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자기가 고르겠다는 듯이 옷장을 뒤졌습니다. 최 씨가 겨울 파카를 꺼내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을 얇은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밖은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최 씨는 난처했습니다. 이거 입으면 추운데. 아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울었습니다. 최 씨는 포기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고른 거 입자. 대신 그 위에 파카를 하나 더 입혔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침대 안전 펜스도 문제였습니다. 침대에는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최 씨가 펜스를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자기가 열겠다며 펜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 힘이 부족해서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대신 열어주면 아이는 드러누워 울었습니다. 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어주는 게 뭐가 나쁜데.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체온을 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체온계를 아이 귀에 갖다 대면 아이는 체온계를 뺏었습니다. 자기가 재겠다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쓸 줄 몰랐습니다. 귀에 대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보기만 했습니다. 최 씨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아이가 체온계에 관심을 잃으면 그때 재빨리 체온을 쟀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최 씨는 지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 애가 이상한 건가? 다른 집 애들도 이럴까? 최 씨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17개월 아기 떼쓰기. 검색 결과가 수백 개 나왔습니다. 육아 카페 글들을 읽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요즘 뭐든지 자기가 하겠대요. 밥도 자기가 먹겠다고 숟가락 안 놓쳐요. 옷도 자기가 입겠다고 30분씩 걸려요. 미치겠어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애도 똑같아요. 18개월쯤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병이래요. 다들 겪는 거래요. 최 씨는 내가 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내가 병이란 무엇인가? 전문가들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내가 병은 생후 18개월 전후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입니다. 아이가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은 이기심과는 다른 자아 중심성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느끼며 자율성을 발달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 하려고 합니다.
서툴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아이에게는 중요한 배움의 시간입니다. 최 씨는 안도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모든 아이가 겪는 과정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허용해줘야 하나? 아니면 통제해야 하나? 최 씨는 더 검색했습니다. 육아 전문가들의 조언을 찾았습니다. 내가 병 대처법. 전문가들은 허용과 통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안전과 타인 배려에 관한 것은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나와 있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최대한 허용하세요. 아이가 스스로 해보게 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격려하세요. 둘째, 위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단호하게 막으세요. 이유를 설명하고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세요. 셋째, 시간 여유를 가지세요. 아이가 혼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넷째,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아이가 스스로 해냈을 때 크게 칭찬해 주세요. 다섯째, 선택권을 주세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두 가지 중 선택하게 하세요. 여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내가 병은 일시적입니다. 몇 달 지나면 나아집니다. 최 씨는 이 조언들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또 밥그릇을 밀었습니다. 최 씨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리콘 숟가락을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가 먹어봐. 아빠가 도와줄게.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대부분 흘렸습니다. 바닥이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참았습니다. 잘한다. 우리 딸 혼자 먹네. 칭찬을 해줬습니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계속 시도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배가 고팠는지 아빠가 먹여주는 것도 받아 먹었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밥을 먹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쌀밥과 반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닦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오후에는 양말 벗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양말을 벗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벗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양말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못 벗었습니다. 최 씨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뒤꿈치 부분이 조금 벗겨졌습니다. 최 씨가 살짝 도와줬습니다. 뒤꿈치만 벗겨졌습니다. 아이는 나머지를 혼자 벗었습니다. 양말이 벗어졌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씨도 웃었습니다. 잘했어. 혼자 벗었네. 저녁에는 손 씻기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아서 세면대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발판을 사줘야겠다. 다음 날 인터넷으로 어린이 세면대 발판을 주문했습니다. 이틀 후 발판이 도착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신기해했습니다. 발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세면대에 손이 닿았습니다. 아이는 수도꼭지를 만졌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비누를 만졌습니다. 비누 거품이 났습니다.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 한참을 놀았습니다. 최 씨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손 닦자. 수건으로 손을 닦아줬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연습하면 혼자 손 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저귀 버리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나면 기저귀를 돌돌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줄래? 아이는 기저귀를 받아들었습니다.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기저귀를 던졌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박수를 쳤습니다. 최 씨도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혼자 다 했네. 아이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허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 씨는 경계선을 정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웬만하면 허용하지만 위험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첫째 콘센트는 절대 안 됩니다. 집에는 콘센트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일부는 아이 눈높이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콘센트에 손가락을 넣으려 했습니다. 최 씨는 즉시 막았습니다. 안 돼. 위험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만지면 아야야해. 절대 안 돼. 매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센트는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둘째 칼은 절대 안 됩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칼로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자기도 하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안 돼. 위험해. 아이를 주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칼은 얼음만 쓸 수 있어. 셋째 엘리베이터 버튼은 안 됩니다. 집에서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이는 버튼을 누르고 싶어 했습니다. 최 씨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여러 층 버튼을 다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정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버튼 누르고 싶다고 떼를 썼습니다. 최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거 누르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해. 우리 집 층만 누르는 거야. 1층 버튼 하나만 눌렀습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일관되게 막았습니다. 매일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넷째 밖에서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식당에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서처럼 행동했습니다. 최 씨는 조용히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여기는 집이 아니야. 조용히 해야 해. 하지만 아이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식당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키즈카페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허용과 통제를 병행하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집에서는 마음껏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과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최 씨도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밥 먹다 흘리면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치우면 되지 뭐. 아이가 양말 벗는데 1분 걸려도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그러니 신기하게도 아이도 덜 때를 썼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급할 때 아이가 신발을 혼자 신겠다고 30분씩 버티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피곤한데 아이가 장난감을 혼자 정리하겠다고 2시간씩 걸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최 씨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아이는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어느 날 최 씨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딸은 겨우 7개월이었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했습니다. 뒤집기를 막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아이는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몸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힘을 주어 몸을 비틀었습니다. 한쪽으로 몸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팔 하나가 몸 밑에 깔렸습니다. 팔을 빼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혼자 팔을 빼지 못했습니다. 팔이 끼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팔만 살짝 빼주면 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육아책에서 읽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부모가 대신 해주면 아이는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최 씨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아이는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팔이 빠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배가 위로 가고 등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신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최 씨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혼자 했네.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뒤집기를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최 씨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스스로 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숟가락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양말 벗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손 씻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혼자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병은 병이 아니라 성장이구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신호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최 씨는 육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를 재운 후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딸이 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딸이 처음으로 숟가락으로 밥 3숟갈을 연속으로 떠먹었다. 흘리지 않고 입에 넣었다. 대견했다. 오늘 딸이 양말을 20초 만에 벗었다. 어제는 30초 걸렸는데 10초 단축됐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오늘 딸이 세면대 발판에 올라가서 혼자 손을 씻었다. 비누칠까지 했다. 물론 헹구는 건 아빠가 도와줬지만 거의 혼자 한 것이다. 이런 기록들이 쌓였습니다. 최 씨는 일기를 읽으며 아이의 성장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평일에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온종일 함께 했습니다. 아내도 아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요즘 많이 컸죠? 최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답했습니다. 네, 정말요? 뭐든 혼자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번 주말에 옷 입히는데 30분 걸렸어요. 최 씨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근데 그게 성장하는 거래요. 내가 병이라고 하던데 자아가 형성되는 단계래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힘들지만 대견하기도 해요. 우리 딸이 자기 생각을 갖게 된 거니까. 두 사람은 아이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지금은 숟가락질 하나 배우는데 한 달씩 걸리지만 언젠가는 혼자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 밥 먹고 옷 입고 씻고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그런 날이 오면 부모는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서운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없이 못 사는데 나중엔 혼자 다 하겠다고 할 테니까. 최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이렇게 못 해주잖아요. 최 씨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이었습니다. 최 씨가 17개월이었을 때를 부모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때 뭐든 내가 하겠다고 난리였어. 밥도 내가 먹겠다고 숟가락 안 놓고 옷도 내가 입겠다고 울고불고 아빠가 화내서 때린 적도 있었어. 요즘 같으면 그런 거 안 때리는데 옛날엔 몰랐지. 최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아이가 뗐으면 혼내고 때렸습니다.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느 쪽이 옳은 걸까?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때를 쓰는지 이해하려 하면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최 씨는 요즘 다른 부모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육아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내가 병 경험담을 나눕니다. 17개월 아이 키우는데 내가 병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서 공유합니다. 첫째, 이건 병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둘째, 최대한 허용해 주세요. 시간 여유 갖고 기다려 주세요. 셋째, 위험한 것만 확실히 막으세요. 나머지는 회복에 두세요. 넷째, 칭찬 많이 해주세요. 스스로 해냈을 때 크게 칭찬하세요. 다섯째, 이것도 지나갑니다. 몇 달 후면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요. 여섯째,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도 배우고 부모인 우리도 배워요. 많은 부모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저도 참고 기다려봐야겠어요. 저도 요즘 똑같은 상황인데 위로가 되네요. 최 씨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이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개월 후면 회사에 복귀해야 합니다. 아쉽습니다. 이제 막 아이와 리듬이 맞아가는데 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복직하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더 오래 지내게 됩니다.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올 겁니다. 주말에만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아이와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영상도 찍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크면 보여주려고요. 내가 17개월일 때 이랬어. 밥도 혼자 먹겠다고 하고, 옷도 혼자 입겠다고 하고, 아빠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최 씨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언젠가 딸이 다 자라면 어떤 모습일까?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빠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대학 가면 집을 떠나 기숙사나 자취방에서 살 겁니다. 결혼하면 완전히 독립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빠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명절에나 가끔 보는 사이가 될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서운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게 성장이고 독립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이 시기, 아빠 없이 못 사는 이 시기, 지금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최 씨는 그래서 육아휴직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승진 기회를 놓쳤을지 모릅니다. 동기들보다 뒤처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딸의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는 딸과 함께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동물 그림책이었습니다. 강아지 그림을 가리키며 최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딸이 대답했습니다. 멍멍.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아직 말을 많이 못하는 아이가 새 단어를 말한 겁니다. 최 씨는 감격했습니다. 맞아, 강아지야. 멍멍해. 딸이 웃었습니다. 고양이 그림도 가리켰습니다. 이건 뭐야? 딸이 또 대답했습니다. 야옹. 최 씨는 놀랐습니다. 이것도 안 해. 대단한데. 그날 밤 딸을 재우고 최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오늘 멍멍이랑 야옹 말했어요. 새 단어 2개나 배웠어요.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딸 천재 아니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우영 씨의 육아휴직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병은 병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아이가 자아를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세요. 스스로 해보게 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주세요. 셋째, 하지만 경계는 분명히 하세요. 위험한 것과 남에게 피해주는 것은 확실히 막으세요. 넷째,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아이가 스스로 해냈을 때 크게 칭찬해 주세요.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바닥이 더러워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참으세요. 아이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진 찍고 기록하고 기억하세요. 특히 손주를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말씀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떼를 쓴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최대한 허용해 주세요. 물론 힘듭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요즘 육아입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몇 달이면 지나갑니다. 내가 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계속 자랍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지금은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자녀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육아 도움을 받고 계신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요즘 육아 방식을 설명해 드리세요. 내가 병이 뭔지, 왜 아이가 이러는지 알려드리세요.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최우영 씨는 지금도 매일 딸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씻기고. 하지만 행복합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딸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기쁩니다. 앞으로 2개월 후 회사에 복직합니다. 그러면 딸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10개월의 기억은 평생 남을 겁니다. 딸의 17개월을 함께한 시간, 내가 병을 함께 겪은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언젠가 딸이 다 자라서 제 육아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빠, 그때 정말 고생했네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야,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너랑 모든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손주들 키우시면서 힘든 순간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지나고 나면 그리워질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좋은 추억이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그것이 조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아로 힘들어하시는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육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